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부 출장 중이라서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립니다. 그 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미국 관세 폭탄 피하려 중기업들도 해외 생산 거점 설립에 사활이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중국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60%, 100% 막 부르고 있거든요. 이미 배터리나 자동차는 100%가 붙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요. 다른 산업으로도 충분히 관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최대한 관세 부담을 덜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중국 기업들이 이 관세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축소한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중국의 테무, 알리, 쉬인 같은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테무와 쉬인은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및 공급망 전략을 대폭 조정하고 있습니다. 테무는 기존의 중국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상품을 대량으로 미국 창고로 먼저 보낸 후 현지에서 배송하는 반보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소형 소포 면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개별 판매자들이 부담해야 할 높은 관세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리 물건을 보내 미국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특히 테무는요, 이런 방식을 도입한 판매자들에게 우선 노출 혜택과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먼저 위에 띄워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모든 판매자들에게 해당 모델을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쉬유는요, 패션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관세 강화에 대비해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고요. 중국 공급업체들에게는 베트남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베트남산인 중국보다 최대 30%더 높은 가격을 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거에 가격을 더 쳐주고 있으니까요.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옮길 수 있겠죠.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싫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이걸 아직 막고 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중국 정부도 이런 현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기업들이 대응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들도요. 미국 관세 강화에 대비해 전략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비아디는요.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 CATL도요. 멕시코 내 배터리 조립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요.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조립 단계 일부 공정을 멕시코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부품을 멕시코에서 만들면 멕시코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제재하는 대표적인 회사죠. 화웨이도요. 동남아시아에서 조립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반도체 부품을 중국 아닌 제3국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향후 공급망 의존도를 중국에서 점진적으로 분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태국은요, 자신들이 사실상 미중 패권 경쟁이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세계 각국의 공장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반도체 회사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노버는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멕시코에서 노트북과 서버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수입 비용 절감을 위해 북미 지역 조립 공장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및 의류 브랜드들도요,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최대 스포츠 브랜드인 안타 스포츠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비율을 높이고 있고요. 더 많은 제품을 중국 외부에서 제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기업 하이얼은요, 멕시코와 미국 내 공장을 확장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업체 니오도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에요. 중국 기업들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좀 재밌는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미 재무장관 히토류 공급망 확보 위해 우크라이나 방문이라는 기사입니다. 보통 우크라이나를 가면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혹은 대통령이 가는 게 맞잖아요. 트럼프 2.0 시대에는요.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왜 그러냐? 서로 거래를 하자는 거거든요.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요. 지난 12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인사 방문인데요. 핵심 의제는 미국의 군사 지원과 그다음 우크라이나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교환하는 경제 협정이었다고 합니다. 베센트 장관은요,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종식시킬 계획이고 우리는 경제 협력을 원한다. 이 협정의 대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물질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히토리움 및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이렇게 말을 해왔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보여줄 것이 너무 적다며 이번 협상이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특히 히토류 그리고 티타늄 같은 전략 광물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히토류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이 꽉 잡고 있는 흑연, 갈륨, 마그네슘 같은 히토류를 확보하려고 아주 오래전부터 노력하고 있는데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의 딜로 만들어가지고요,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우크라이나 영토는 굉장히 광활하고 히토류도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 개발권을 먼저 얻어오려고 하는 거죠. 전쟁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이 경제적 수단, 그다음에 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메리카 퍼스트가 뭔지 바로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먼저 이권을 가져간다 하는 것도 아메리카 퍼스트인 겁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서요, 러시아에서요, 원유 저장 공간이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재로 인해 석유를 팔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석유는요, 제재를 당한다고 해도 계속 퍼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펌프는 계속 가동되고 있고요, 그걸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낸 거를 수출을 못하니까 저장 공간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최근 보도를 보면 해상 수출량 이틀치의 원유가 사할린 해안에 표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동 지역에서 원유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석유 전문 매체인 앵코르는요, 사할린 해안에서 최소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한 선박에 약 630만 배럴의 원유가 저장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평소에 러시아 전체 항구에서 해상되는 수출 물량의 이틀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수출이 지연되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도 옛날에 있긴 했는데요. 바로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원유를 수출을 못하니까 그 유조선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담겨서 해상에 띄워놔야 했거든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이 러시아에 발생한 겁니다. 블룸버그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 9일까지 주간 총 수출량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230만 배럴에 그쳤고요. 지난 4주 평균 수출량도 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원유가 계속 쌓이니까 유조선 7척이 지금 사할린 해상에서 원유를 내리지 못한 채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제재된 유조선들이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원유를 싣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중국인 유조선이 있는데요, 중국 항구로 빠르게 이동하지 않고 대기 중인 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왜냐? 가도 이걸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하려는 거겠죠.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까지의 주간 기록에 따르면 21척의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에서 1610만 배럴의 원유를 실었는데, 이는 일주일 전 29척 선박이 2134만 배럴을 운송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하게 감소한 겁니다. 단순히 사할린 쪽이 아니라 러시아 전체적으로도 원유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미국의 제재가 이렇게 먹히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오라고 하니 푸틴 대통령이 응하는 면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점점 바이든 때 마지막에 했던 강력한 제재들이 먹혀들고 있는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왜 제재를 강도를 점점 높였느냐? 자기 중간에 이렇게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하면 국제 유가가 크게 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를 개발한다 이러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또 더더욱 코너에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풀려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